범녀의 간략한 생애를 보겠습니다. 대개 기원전 536년에 태어나서 공자님보다 한 15년 정도 늦게 태어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동시대의 인물이고 기원전 약 448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무려 89세까지 살았으니까 천수를 누리다가 갔죠. 그죠? 월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초나라 지역인 완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나 지금도 완 지역에 가면 이제 범녀의 무덤과 상이 있습니다. 아까 첫 장면에 보셨던 왼쪽에 있는 그 상이 범녀상입니다. 젊었을 때 각지를 떠돌면서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그러다가 문종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남으로써 문종이 범녀의 재능을 한눈에 알아보고 월나라 왕 구천의 아버지인 윤상에게 추천을 함으로써 월나라에 들어와서 정치에 투신을 하게 됩니다. 초창기 오나라와의 싸움에서 패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나라 부차와의 대결에서 패해가지고 전서가 아니고 전사입니다. 윤상이 오나라에게 패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479년에 부차가 월왕 구천이 즉위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494년에 오나라에서 패배해서 3년 동안 부차를 시중을 들고 돌아와가지고 와신 상담합니다. 그건 들어보셨죠? 그죠? 와신 상담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10년 교훈, 10년 생취라고 하는 유명한 고사가 여기서 나옵니다. 10년 동안 패배한 것을 교훈 삼아서 뭘 잘못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대비를 세우고 그 다음에 10년 생취는 생산을 늘리는 겁니다. 인구를 비롯해가지고 농업 생산과 백성들을 편안하게 세금을 줄여주고 함으로써 생업에 안정되게 생업에 종사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인구를 늘려서 장차 원나라에게 복수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이것을 와신상담과 더불어서 유명한 명언이 됩니다. 10년 교훈, 10년 생취.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관책과 미인계를 통해 가지고 원나라 내부를 흐리게 만듭니다. 이게 서시라고 하는 유명한 4대 미녀 가운데 하나고요. 이 오른쪽이 잘 아시는 와신상담, 곰슬개를 맛보는 장면에 대한 그림입니다. 기원전 484년에 오저서가 자결을 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482년에 오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기원전 468년 무렵에 범녀가 월나라를 떠납니다. 그리고 같이 떠나자고 문종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문종은 망설이다가 결국은 월왕 구천이 내린 검을 받아들고 자살합니다. 문종이. 그때 범녀가 인용한 유명한 사자성어가 토사구팽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공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냥개는 삼키는 단계다. 구천이라는 사람은 어려움은 함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부귀영화는 권력은 함께 누릴 만한 사람이 못 된다. 그러니까 함께 떠납시다. 했는데 문종은 설마 그러다가 결국은 당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자표로 자기 이름을 바꾸고 제나라에 정착해가지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천금을 축적합니다. 그 외지에서 온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니까 제나라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려도 잘 다스릴 것 같거든요. 실제로 범녀는 정치가이자 군사 전문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수 존명 불상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또 떠납니다. 그러니까 고귀한 명성은 오래 가지고 있으면 상스럽지 못하다라는 유명한 말을 하고 떠납니다. 그렇게 해서 산동성 정도라고 하는 것으로 이주해서 이제는 물류업을 상업으로 치부를 합니다. 사마천 사기 기록에 따르면은 범녀는 19년 동안 3번 천금을 모았다. 그래서 삼치천금 또는 천금삼치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치부한 천금을 모두 이웃에게 나누어 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치삼산이라는 유명한 사자성어를 남겼습니다. 3번 모아가지고 3번 나누어 주다 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리고는 말년에 잘 아시다시피 서시와 더불어서 자기 연인인 서시와 더불어서 나중에 오나라를 멸망시킨 다음에 범녀가 서시를 구출해내서 같이 떠났다라고 하는 게 민간
설합니다. 예, 이거는 뭐 사마천 사기에는 재미있게도 서시는 단 한 글자도 안 나옵니다. 사마천 사기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일반 상식하고 어긋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패왕별이의 우미인 있죠, 그죠? 우미인하면 우미인의 최후는 대부분 다 자살한 걸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마천 사기에는 우희가 자살했다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예, 두 사람이 이별하는 장면만 나올 뿐이죠. 민간에 전해오는 사람입니다. 이 법료의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사마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자하면 도주공이다. 왜? 이름을 정도로 이주하면서 또 한 번 바꿉니다. 법료가. 그래서 처음엔 치이자 피었다가 나중에 도주공으로 아마 정도 지역의 도자를 따가지고 이름을 바꾼 걸로 보입니다. 도주공으로 바꿔서. 그래서 중국에서 내려오는 속담 가운데 하나가 부자하면 누구나 도주공을 일컫는다라고 하는 유명한 속담이 있는데 바로 이 속담이 사마천 사기 화식열전 법료에 대한 기록으로부터 비롯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중국 상인들의 멘토로서 법료가 자리 잡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법료가 삼치삼산 할 수 있었던 인생 삼무작을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들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젊은 날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합니다. 법료는 일단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태어났던 완 또는 정도 지역은 전부 다 천하의 교통 요지였어요. 그래서 각지로부터 오는 정보입니다. 제가 요즘 가장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정보입니다. 지금 현대사회, 특히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이자 또 하나 해결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가짜 정보입니다. 가짜 뉴스가 워낙 많이 횡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보의 질량을 가려내는 그 고급 정보들이 훨씬 더 앞으로 더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 당시에도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정보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춘추시대 때 사공자들, 춘신군, 맹상군,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요즘 왜 평원군, 그죠? 또 한 사람은 누구더라? 이름을 또 잊어버렸다. 이 4명의 사공자들이 식객을 3,000명씩이나 거느리고 살았다. 이제 식객 3,000이라는 유명한 사자성어를 파생을 시켰는데요. 이 사람들이 식객을 왜 수천 명씩 거느리고 살았느냐? 저는 정보 때문에 그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 3,000명이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정보들을 이 사람들에게, 자기가 모시는 주군에게 정보들을 전달해 주면은 또 그 밑에 뛰어난 인재들이 그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하겠죠, 그죠? 분석을 해서 고급 정보를 추출해서 올리면은 이 사람이 임금에게 갖다가 이 정보들을 전해주는 겁니다. 심지어 이 정보력이 어느 정도였냐 그러면 이웃나라 왕이 사냥하러 나오는 것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을 만큼 정보력이 대단했습니다, 이 사공자들이. 그래서 법료가 나중에 상인으로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 가운데 하나는 젊은 날 다양한 경험을 통해 가지고 획득한 정보죠. 이건 뭐예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각 지역의 인문 지리에 대한, 그리고 풍토와 풍습에 관한 정보들이 결국은 바탕이 됐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관계입니다. 인간관계죠. 그러니까 동시대에 내가 누구하고 같이 활동하고 살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한참 감수성 예민할 때 어떤 사람이 나의 롤 모델이었느냐, 그리고 내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그 동시대 인물들이 결국은 그 사람의 나중에 인생에 있어서의 트라우마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세대에 있어서 가장 큰 트라우마는 폭력이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땡 맞고 살았으니까요. 중학교 다닐 때부터 유신교육 받아가지고 아침에 일찍 학교에 들어가면요, 일단은 현역 군인이 딱 교문 앞에 서가지고 단속부터 시작합니다. 괜히 멱살 잡고 뭐 똑바로 해라, 모자 조금만 삐뚤어져도 뭐라고 난리를 치죠. 그리고는 운동장 돌리게 합니다. 그리고 시원찮으면 바로 몽둥이가 날라오는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내내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 양반들의 신경질적인 반응을 이제는 제가 이해하게 됐어요. 괜히 때리거든요. 왜냐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내놓으라 하는 지식인들인데 아무런 얘기도 못하고 학생들한테 비판적인 정신에 대한 교육도 못 시키고 그냥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 그게 학생들한테 표출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 트라우마는 그게 폭력이었습니다. 특히 연약한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한테는 그런 게 더하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근데 그게 아닌 세대들하고 그런 세대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극복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잠재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막 갑자기 내 자신이 욱하는 게 나온다든지 그 뿌리가 어디서 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13살 이후로 중학교, 고등학교 그죠? 그 6년 동안에 그 폭력이 결과적으로는 몸에 배 있더라는 겁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동시대에 어떤 인물들과 함께 살았느냐, 또 나아가서는 어떤 인물들과 교류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 일생에 있어서. 근데 법렬하는 사람들과 교류했던 인물들이 당대에 내노라는 인물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더로서는 구천 부차, 그 다음에 자기를 알아준 문종이라고 하는 행정 전문 정치가, 그 다음에 당대 최고의 군사가이자 정치가였던 강직한 오자서, 그죠? 그리고 중국의 병법, 병가의 바이블이라고 하는 손자병법을 남긴 이 사람은 이제 병성이라고 합니다. 병가의 성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듣고 있는 손무. 그 다음에 오자서의 일생을 망치고, 즉 월나라가 오나라를 멸망시키는데 가장 큰 작용을 했던 악한 인물로서의 가장 중요한 백비라고 하는 간신까지도 직접 자기가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인간들을 만남으로써, 교류함으로써 자기의 기본적인 바탕, 그런 정보와 더불어서 고급스럽게 전략을 수립하고 자기 인생의 진퇴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게 정보와 사람하고의 관계가 되겠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연이라고 하는 훌륭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무엇보다도 확고한 자기 철학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어낸 게 사물에 대한 법녀만의 남다른 안목을 가지게 된 겁니다. 법녀의 무덤이고요. 그 안목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런 겁니다. 다른 기록에 따르면은 어느 나라의 왕이 죄인이 죄를 지었는데 이 죄인이 죄가 정상을 참작할 만한 요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신하들한테 의견을 물어봤더니 반은 벌을 줘야 된다라고, 반은 용서해 줘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나눠졌어요. 그랬더니 이 왕이 사신을 법녀에게 보내가지고 법녀의 의견을 묻게 합니다. 그랬더니 정치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럼 한 발 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집에 똑같이 생긴 옥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500금이 나가는데 하나는 1000금이 나갑니다. 색깔도 똑같고 두께도 똑같고 완전히 쌍둥이인데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데 이게 왜 하나는 절반밖에 안 나가느냐. 한 놈을 옆에서 살짝 쳐다보면 약간 두껍게 보인다. 한쪽 옥이 이 옥보다 조금 두껍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게 값이 2배나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전해드려라. 그랬더니 왕이 그걸 알아들어요. 뭐라 그러냐면 바로 그 두꺼울 후자. 그걸 알아들은 겁니다.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후덕하게 덕을 베풀어라. 그렇게 해서 그 죄인을 용서해 줬다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즉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은 사람마다 차이가 나는데 가능하면 통치자는 웬만하면 덕을 베풀고 후덕한 쪽으로 선택을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법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취삼산 3번 천금을 모아가지고 3번 모두 다 노블레스 오빌리주 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에는 사물을 바라보는 법녀의 인식을 엿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일화에서도 우리가 감지가 된다는 거죠. 이게 주역 곤괴라고 하는 괴에 보면 군자는 후덕으로 재물을 얻는다. 국어라고 하는 책에는 후덕한 자만이 복을 많이 받는다. 라는 대목들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법녀가 왕에게 직접 실천하라라고 권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법녀의
사업의 성공 비결을 종합을 하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런 개인적인 경험과 사회에 나와가지고 만났던 수많은 인재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그리고 깊이 있는 정보 그리고 자기 수양, 자기 확고한 철학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는 의미심장한 일화가 바로 이 후덕이라고 하는 일화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